자, 오늘은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조 좀 업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제 정조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탕평책이죠.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파나 벽파 가리지 않고 고루 등용한 거죠. 탕평책. 그리고 정조는 그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했다. 그 여러 가지 그가 있는데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역대 왕들의 어떤 글씨 등과 같은 어진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왕실의 도서관으로 하는 규장각 설립한 걸 이제 하나의 큰 업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실학을 좀 중시했죠. 실학을 중시했다는 것은 그 다산을 비롯해 정약용, 앞 시간에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정약용과 이 정조는 뗄 수 없이 꼭 같이 가야 될 정도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약용, 다산을 비롯해서 여러 실학자들의 이제 정계 진출을 지원하고 이제 육성을 했죠. 그리고 또 정조 업적 보면 이제 장용영 설치한 것을 또 업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용영 설치라면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왕실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친위됐죠. 이제 군사 그 조직인데 군사 조직을 설치한 것이 이제 장용영입니다. 또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또 뒤로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업적을 보면 이제 그 정조는 그 서울 출신들을 그 등용을 했습니다. 서울 출신들을 등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상 정계 진출을 그 제안했던 그 제안이 있었는데 있던 그런 그 서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 큰 하나의 업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큰 업적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수원화성을 그 축조한 거죠. 수원 그 화성에 대한 축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이 그 서양의 기구를 그 본떠서 만든 그 기중기를 들여와서 그 본떠서 활용해서 축조를 하죠. 그래서 수원화성 축조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뭐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신해통공이라고, 신해통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난 정권을 그 전면 폐지해서 그 이제 상업의 자유화를 그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그래서 컸던 이 신해통공, 그리고 또 뭐 그 업적 그 외에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다든가 또 뭐 서적을 편찬했다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들어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조의 정조는 조선의 이제 22대 임금이고요. 그 성과 이제 희는 우리가 이제 이산으로 유명하죠. 이산 뭐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관은 전주고요. 그 호가 홍제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제 홍제 드라마 이게 뭐냐면 이제 정조의 책이 이제 홍제 전서가 있죠. 그래서
이 홍제 전선은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조하게 되면 이제 크게 그 노론 세력과 이제 집권 세력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이제 뭐 여당, 그 다음에 이제 소론, 이제 비집권 세력인 지금 우리 정치로 얘기하면 이제 야당, 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조를 그 만든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홍구경이라 보죠. 이제 홍구경은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경호실장이나 이제 수방사 사령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홍구경이 어떠한 킹메이커로서 이제 정조 25세 때 이제 왕에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의 뭐 만들었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조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왕에 그 들었었는데 이제 정조의 그 아들이 정조가 이제 되는 정조가 좀 또 죽죠. 쉽게 해서 뭐 암살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순조가 정조의 아들이 어릴 때 뭐 타살인지 뭐 아파서 죽었는지 아무튼 죽게 돼서 그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하죠. 그게 이제 노론 중심인데 그 수렴청정한 것이 이제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는 그 영조가 66세 때 아주 어린 15살 때 이제 그 신부로 채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굉장히 그 어렸을 때 되니까 이제 참 이런 말 맞으면 좀 애매모하죠. 엄마인데 나이가 이렇게 좀 어린. 하여튼 그래서 영조가 그 어릴 때 했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도는 이 도표를 좀씩 보고서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조는 이제 정성왕후가 이제 자녀가 없이 이제 처음엔 죽어요. 그래서 정성왕후가 이제 사명한 다음에 이제 정순왕후가 이제 정비로 되는데 이 이사는 그 후궁인 정빈 이씨에서 자식을 낳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봉을 해요. 이제 왕의 세자로 책봉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3년에 요절을 하죠. 그래서 그 밑에인 그 영빈 이씨 그에서 이제 사도세자와 거기서 난 자식이 이제 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세자와 그 행경궁 홍씨에서 난 자식이 이제 이산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도세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뒤지에서 이제 갇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약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왕에 등극할 때 정조가 취임식 날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는 사도세자다. 나는 그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뭐 하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럴 때 이제 노론에서 그런 어떤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또한 정조도 이제 노론 세력과의 어떤 선전포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노론에서 정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어떤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 앞에 있었던 어떤 연산군 시절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연산군 시절에 이제 갑자사화라고 이제 하죠. 보통 갑자년에 갑자사화에서 연산군 어머니가 이제 패비윤 씨의 복위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화입니다. 그래서 패비윤 씨의 이제 복위를 이제 추진하려고 연산군이 정책의 살인파 관료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는데 뭐 궁중파 임사홍 등이 부중파 훈구 세력까지 일망타진하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태가 이제 악화됐죠. 그래서 이때 희생된
그 사람들이 이제 중종 방정 직후 이제 대부분 이제 복권은 됐지만 아무튼 이때 일어난 그 사화를 우리는 이제 갑자사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이런 게 또 되지 도래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노론 세력들은 그 정조가 올라서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뭐 우여곡절 끝에 정조는 이제 임금에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그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정책을 쓰게 되죠. 그것이 핵심이 바로 장윤영 설치와 규장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윤영은 이제 군권 장악을 위해서 이제 막강한 이제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짜 군인 완전 군 부대를 그 안에다 궁궐 안에다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규장각에 이제 서울 출신도 이제 뽑아서 문권 장악을 위해서 설립한 게 이제 규장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조의 그 즉위 과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1762년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즉위 과정이 불안했죠.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 세력의 정치 보복을 두려워해서 그 정조의 그 즉위 때 반대를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한 벽파 노론 세력이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아버지, 그러니까 정조 아버지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한 거 이제 시파죠. 그 시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남인 세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론 세력과 남인 세력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그 1776년에 이제 정조가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제 홍구경을 비롯해서, 그래서 노론의 장기 집권으로 생긴 폐허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한 이제 정조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조의 그 우리가 가장 그 크게 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정조가 하려고 했던 그런 걸 보게 되면 정조의 가장 큰 것은 개혁이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이 정조는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그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의 지금으로 오늘날의 왕실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규장이라는 건 임금이 시문이나 글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토론하던 학문적 예술의 전당이고요. 정조 즉위년 3월에 권례에 설치를 해서 역대 왕들의 친필이랄지 서와 유교 등을 관리했습니다. 학문과 정치를 연결하는 중심 기관이고요. 당시 차별을 받던 그 아까 얘기하면 서울 출신을 태고 등용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 출신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그 첩이죠. 첩에서 난 자식을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서울 출신들은 그 등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감하게 등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래서 능력 있는 서울들을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하는데, 이때 등용된 사람들이 보면 박제가랄지 유득공, 그 다음에 이덕무, 서유수 등 이런 사람들을 규장각 책들을 검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규장각 설치의 목적은 결국엔 정조의 친위 세력 확대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서울 출신의 한 명 그냥 좀 추가하자면, 또 이제 허균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 허균이 왜 이렇게 뜨냐면 허균이 일단 우리 유명한 게 홍길동전, 그리고 그 제가 왜냐면 이 허균 같은 그 사람은 그 이 사회 그 홍길동 얘기면 이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게 되죠. 사회의 모순 고발. 모순을 고발한 홍길동전, 뭐 이렇게 또 서울 출신을 하나 더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규장각을 제가 쓸 텐데, 규장각을 그 과거의 사진을 좀 있는데, 조금 하면서 과거의 사진 한번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이 규장각은 그 당시 이제 김응도가 그린 겁니다. 김응도는 이제 호가 단원이라고 하는데, 단원 김응도 이렇게 하죠. 김응도는 요게 지금 창덕궁 그 후원의 이제 규장 전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층으로 돼 있죠. 1층과 2층이 돼 있는데 1층은 그 규장각이고 2층은 조합루라고 합니다. 2층은 조합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합루. 그래서 옛날 궁궐에서 그 2층은 이렇게 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뭐 경해루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합루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또 그 뭐라고 그럴까? 1층은 그 규장각이니까 왕실의 그 도서관이고 2층은 그 이것저것 그 열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조합루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얘기하면서 또 이게 그래서 그 정조는 이제 규장각을 설치했지만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아야 될 게 세종 때는 이 비슷한 기관을 이제 세종 때는 집현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종 때는 뭐 집현전이라고 그랬고요. 또 좀 더 흘러서 그 조선주기 그 중기 성종 때는 홍문관 뭐 이렇게 같은 좀 비슷한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는 홍문관을 설치를 했고요. 정조 때는 규장각.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그 하나의 그 학문 바탕인 이제 정책기관이죠. 학문 정책기관, 학문적인 학문의 바탕을 둔 정책기관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여기에 간판에다가 그 어수문이라고 이렇게 그 적어놨어요. 그 어수문이 여기 2층에 여기 간판을 보시게 되면 간판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수문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수문. 그래서 이게 이 어수문이라는 건 이제 그 수어지교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수어지교라는 이런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왕과 신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왕과 신하를 그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정조가 이 규정각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하와 여기서 일하는 신하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지 어떤 그런 걸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원 김응도가 그림 그렸다고 했는데 이제 김응도도 참 그 이때에는 빼놓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 김응도는 그 창경혼의 규정과 이제 정경을 그린 그림이 있고 이게 김응도가 이제 그 그린 그림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규장각은 왕실 직속도서관이고 주합루는 2층 열람실 누마루고 어수문은 주합루로 올라가는 문에 있는데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 어수문 유래는 수어지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친밀한 사이를 비유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 있는 보통 이제 글씨들을 보면 정조가 직접 써서 내려준 것들이 많은데요.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을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압을 차단했습니다. 정조는 그래서 그 보면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나보다 높은 뭐 그 상관이 와도 말하자면 뭐 영의정 자의정 누가 와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것만 공부하고 하지 그런 걸 열심히 하지
집중해서 하지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라고 격리불길한 어떤 이런 말을 써 거기다 놨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그 각신은 근무 중에는 반드시 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흠 잡히지 않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모든 그런 또 이 각신들은 근무 중에 공무가 아니면 청을 내리지 말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한참 여기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나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로써 이렇게 또 그 정조가 글씨를 써서 내렸다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고관대신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각 신하가 그 신이 각 여기 그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여기 위에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정치적 외약을 막아주려고 이런 정조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살펴보게 되면 정조는 그 규장각 글씨에 볼 수 있는 그 정조의 사상을 볼 수 있고요.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이 학문에 전념해서 외압을 차단한 정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시했던 정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하고인데 이게 고가 빠졌네요. 그리고 정조는 또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한 것도 하나의 업적인데요. 27살 이하의 젊은 인재를 뽑아서 규장각에 재교육하는 특별교육 제도가 초계 문신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현 공무원 재교육인 것 같은 건데요. 초계 문신을 거쳐 성장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나 서유구 같은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죠. 앞에서 정약용은 쉽게 많이 들여다봤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그 수많은 책을 집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목민심서 등 아주 다수가 있죠. 목민심서랄지 경세유표, 후문심서, 일표, 이서 같은 아주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서유구는 실학자 농업의 유주의 백과사전을 임원경제지를 저술했고요. 그래서 이런 정약용과 서유구 같은 큰 인물이 대표적 인물이 나왔는데 이런 37살 이하의 재교육을 시키는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정조의 그 자부심이라고 보면 다양한 독서와 학문 정진으로 정조는 굉장히 박한다식했던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스스로 자기가 군사로 자부까지 했습니다. 나는 모든 신하들의 스승이다. 그만큼 나는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만천하에 비유해서 그 위를 비추는 명어를 자신으로 표현한 만천명월 주인 농자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왕들의 그 개인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그 도장 정조는 자기 스스로 이런 도장을 파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를 새겨서 어떤 뭐 할 때 이것을 도장 찍어서 표현하고 했죠. 그래서 학문과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난 정조라고 할 수 있고 정조의 개인 도장입니다. 그래서 만천명월 주인홍을 사용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나는 만 백성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업적을 보게 되면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규장각을 또 그 설치를 했는데요. 이건 어디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강화도에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 궐 내에 있는 그 규장각도 있는데 왜 또 외부에 이렇게 외부니까 이게 왜 규장국이에요. 그래서 왜 규장각을 그 강화도에 설치했냐? 사실 이때 전까지만 해도 이 왕의 이 그 서적들이 자꾸 그 불에 타고 없어지고 또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외란이나 뭐 침략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꾸 이게 없어지게 돼 보니까 이거를 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어서 그곳을 정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 항상 이 강화도로 임금들을 많이 피신을 했고 이때는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규장각을 설치해서 여기다 귀중한 이런 문서들을 그 당시 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참 옮긴 것이 이제 나중에 또 그러니까 뭐 이 나중에 그러니까 80년 정도 뒤죠. 80년 뒤에 그 서양 세력인 침공해 와서 또 사실 뭐 이게 다 또 뺏겨 가는데 그래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사실 못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외규장국을 설치를 규장각의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가장 그 국방상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외규장각의 의기는 이제 1860년 병인양입니다. 그죠?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이제 80년 후에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놨던 책들은 왕이 보던 그 어람령 의궤들인데요. 책 표지가 비단으로 되어 있고 그림 정밀하게 되어 있어서 약탈해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계시지 않지만 박병선 박사님의 굉장히 노력으로 이 박병선 박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최초로 뭐 유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끈질긴 그 노력으로서 2011년 때 그 어람량 의궤가 297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책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완전히 반환 온 게 아니고요. 그 소유권이 넘은 게 아니고 5년마다 이제 그 대여하는 형식으로 빌려온 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뭐 그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조의 그 업적이라면 이제 장용영 설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조가 만든 허위부대고요. 그 한양에 그 장용 이제 한양에다가 그 내영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수도를 뭐 다시 만들고 싶었는데 수원 화성에 또 거기다 장용영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양에는 내영, 그래서 수원에다가는 외영 이렇게 나눠서 장용영이 두 군데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조가 죽은 후,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이제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아예 이걸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정순왕후와 사실 정조하고는 실제 뭐 조선왕조 실력이나 이런 곳에 뭐 말은 나오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순왕후와 정조는 좀 좋은 관계일 수는 없었죠. 정순왕후는 약간 노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좋아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죽인 다음에 이 정조의 모든 정책을 이 정순왕후는 거의 다 폐지시키거나 진행되던 거를 다 없던 걸로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다 싸그리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조의 경제 정책을 또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업적이죠. 정조는 신해통공이라는 것을 단행해서 그러니까 이 신해통공이라는 건 왜냐하면 신해년에 1791년이죠. 그래서 통공이라는 것은 넓고 보편적이자로 이때 하자는 뜻으로서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해통공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금난 정권은 유기전이나 시전상인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었던 권리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초선 후기 상업 발달로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중간 상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도 분홍과 빈농의 차이가 생겨나서 서서히 분홍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분홍들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유통 경제가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화폐가 이제 막 그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독과점을 한 상인들은 이제 시전 상인이라 하는데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중국에 보내는 공물을 부담하는 일종의 국역을 맡아보는 대신 시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기전 조선시대 독점적 상권을 부여받고 국가 소유품을 조달한 6 종류의 이제 큰 시장인데 그 6가지 물품을 취급한 게 비단, 무명, 모시, 명주, 종이, 어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규모의 상인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소상인들이 성장한 추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상인들은 이런 금난 정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신해통공을 단행되면서 좀 이제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를 한 것은 이렇게 소규모한 영재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고요. 형식으로는 최재경 금난 정권의 폐지를 건의를 했고요. 그 형식상. 그래서 최재공은 정조의 계획 정책을 추진한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대상인인 특혜를 폐지하고 독점하는 상인 행위를 금난 정권을 폐지를 건의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손해통상의 의의를 우리가 보면 새롭게 성장한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이 됐고요. 어떤 서로 좁은 정경유착에 대한 고리를 끊는 정조의 큰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만덕 이야기가 있는데 조선 후기 그 제주도 그 강기 출신이 엄청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제 상업 활동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김만덕이가 엄청난 부를 일구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해요. 그래서 시대를 읽는 눈이 탁월했던 이제 김만덕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자 많은 재물을 풀어서 백성들도 구제하고 그 덕행으로 정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최재공 그 만덕전에 기록돼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만덕전에 보면 이제 그 뭐 금강산 여행까지 뭐 갔다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곤 합니다. 정조는 이렇게 끊임없이 국가를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면서도 정조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또 그 학자군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홍제전서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홍제전서는 국왕 스스로 만든 문집이고요. 역대양 중 가장 방대한 어떤 개인문, 그러니까 100권의 책이라는 것을 뭐 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홍제정서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 병 고치는 것이나 나라 병 고치는 것이나 그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정치가는 좋은 법과 제도로 그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홍제전서에 나오고요. 또 그 쓴 여러 책들이 더 보면 일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루를 반성하는 기록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세손 일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국왕의 기록까지 모두 발전한 그런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유네스코 그 세계유산으로 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예 도보통지인데 이것은 그 무예 훈련을 교범으로 삼아서 문과 무를 겸비한 정조가 면모가 드러난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사도 세자가 한 것을 또 조금 이렇게 뭐 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그 무예 훈련에 대한 교범의 책인 무예 도보 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충무공 전설학서 1970년의 왕명으로 유독공이 감독하고 편찬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유고 전집입니다. 또 그 외 책이 뭐 동문희고 외교문서를 정리한 것이랄지 각 관청의 연역과 기능을 정리한 책들을 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지의 홍문관지 충관통고 그 주간지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예조에 가는 거, 형조에 가는 거. 그래서 청나라의 학술 사조가 총 정리된 거금도서 집성, 이렇게 총 5,022권 정도가 수입을 또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조는 상당히 공부도 하고 학자인 형식으로 이런 책도 많이 가지고 와서 수입해서 공부하고 기록도 남기고 했다 하겠습니다. 정조의 기록을 또 그 업적인 그 화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다.